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면 가끔 이제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어떤 약속이나 다짐을 하는 그런 댓글이 달리죠. 그러면 저는 종종 그 응원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에는 좀 바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좀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제가 하트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게 저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유튜브 운영하다 보면 댓글이 달리면 알림이 오거든요. 근데 이상한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가 죄송하다는 거지? 부동산 공부는 포기했습니다. 유튜브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 포기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들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답장을 안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왜 사과해야 되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거는 저한테 미안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애초에 사과할 대상을 잘못 찾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미안해야 될 대상은 누군가? 바로 아침마다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사람, 결국에 어길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나를 믿어준 사람, 누군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약속을 어기는 친구랑 오래 가지 않아요. 몇 번 실망이 쌓이면은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다 연락이 끊어지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랑 한 약속을 계속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경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가 있었어요. 그 취리대학교에서 약속을 지킬 때랑 어길 때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뇌를 fMRI로 스캔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결과가 딱 나왔어요. 약속을 어길 때 우리 뇌는 감정적 갈등을 겪는다. 전전두엽, 전대상피질, 그리고 편도체가 활성화됐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뭔 소린가,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게 구글 스콜라를 검색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알 수가 있는데, 불편함이랑 죄책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약속을 지킬 때는 이런 갈등이 없고 신경학적인 부담이 완전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뇌를 더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선택이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도 같은 맥락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200명이 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장기 연구를 했는데요. 자신의 원칙과 성실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보다 우울증 진단 위험이 21에서 51%가 낮았다는 거예요. 거의 반토막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니까 신체 건강상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과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저희 채널 구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를 이루면 완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변화는 한두 번의 약속 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진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다 알죠. 아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반복적인 훈련,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성취,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꾸준한 약속을 이행하는 거,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는 그게 자신감이죠. 근데 단순히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을 지키는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먼저 작은 약속을 지켜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고 한두 번 호의를 베풉니다. 그럼 그게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신뢰라는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한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뢰가 뭐예요? 내가 한탕을 하기 위해서 파는 물건들인 거예요. 처음에 쌓인 신뢰 때문에 크게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한테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약속 지키면서. 근데 하면 안 되는 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사기꾼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명백한 사실들을 말로 해야 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자신을 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일부터 할 거야. 이번에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변할 거야. 이거 다 거짓말 되는 거죠. 사실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있는데 나만 우울해져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속이는 거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자신감이 낮아지고 우울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사실 조지 레너드가 쓴 마스터리라는 책에서 왔는데요. 조지 레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은 성취를 쌓아가고 그것을 습관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한테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지킬 수 있는 약속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것부터. 근데 그게 뭐랑 연결돼야 돼요? 내 목표 설정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해야 됩니다. 내 목표랑. 성과가 아니라 약속을 만들어야 돼요. 성과는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쇼핑몰로 10만 원 매출을 만들 거야.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지 않으면 쇼핑몰로 매출을 만드는 데까지 계속 실패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를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시 불안이랑 불신, 자신감 없는 상태, 이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100% 달성할 수 있는 약속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쇼핑몰로 100만 원 매출을 만들 거야가 아니라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를 들어 30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이 공부를 할 거야 라는 건 성취랑 연관이 안 돼 있죠. 그럼 그거는 하기만 하면 달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자신감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는 조던링이 진짜 낮은 확률로 떨어집니다. 0.001%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0번을 하게 됐을 때 한 번만 성공하잖아요. 확률적으로. 만약에 조던링을 먹는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면 뭐예요? 999번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표를 그 조던링을 떨어뜨리는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몬스터가 안다리엘이라는 몬스터인데 안다리엘을 100마리 잡을 거야 라고 한다면, 아니면 하루에 100마리씩 안다리엘을 10일 동안 잡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작은 목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요. 10억을 버는 거를 목표로 한다면 내가 더 쪼개고 해가지고 100만 원을 낮춰야지. 그건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100%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나는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조던님과 안다리엘처럼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는 약속, 그냥 나의 성실성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약속의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절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마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성만 담보한다면 100%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약속을 바꾸고 그 약속을 쉽게 하면 안 돼요. 거짓된 다짐을 반복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없는 걸 막 다짐을 반복해서 하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 자신한테 할수록 뭐예요? 현실을 확인할 때마다 불안감과 우울감만 커지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걸 다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다짐하면 안 된다. 자기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우울하고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허언증이 돼요. 허언증. 그러니까 거짓된 다짐을 반복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형태의 약속으로 만들고 그것을 아주 작은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목표는 매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서 앞에 붙여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지켜야 될 약속들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를 하나씩 지켰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을 사람은요, 한 명입니다.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약속을 못 지켰을 때 미안해야 될 대상도 한 명뿐입니다.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때 뇌가 더 건강해지고 우리 삶은 더 강해지고 자신감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과학이 증명한 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될까? 사람은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요, 가벼운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선택이 그런 상황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순간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 정말 친절한 선배가 있었어요. 종종 커피를 사고 그러다 점심도 밥도 사주고 친해졌어요. 맨날 얻어먹었죠. 선배니까. 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리니까 어린 사람이 함부로 밥을 사면 안 되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얻어먹으니까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매일 먹었죠. 그리고 수고가 많네 이런 말과 함께 아주 배려를 잘해주는 좋은 선배였어요.
제 고민도 서슴없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PD들 업무 강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를 탁 부르더라고요.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거를 하면 제가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거 싫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얻어먹을 때는 언제고. 그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들렸어요. 이거를 거절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겠다. 근데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다 보니까 부탁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어요. 보고서 정리 아니면 뭐 생방송 땜빵, 생방송을 대신 진행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선배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동안 제가 그거를 커버를 한 거죠. 땜빵을 한 거죠. 중요한 일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걸 맡기니까 이걸 거절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거절했다가는 별것도 아닌 걸로 왜 그래? 쟤는 맨날 누구한테 얻어먹더니, 그런 주변의 평가를 듣기에 정말 알맞는 말이었어요. 여기서 싫어요 하기에는 애매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제가 딱 일을 마치잖아요. 그러면 역시 믿을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또 그 일을 처리를 했죠. 근데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이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일을 하는 거는요, 별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그거를 어느 순간 깨닫고 나는 별것도 아닌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상황적으로는 이미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의지 안 해도 됐어요. 차라리 의지를 안 해도 됐는데 제가 의지를 한 거죠. 처음엔 뭐였어요? 커피 한 잔이었고, 그 다음은 점심이었고, 그리고 갚아야 되는 건 별것도 아닌 일들의 집합체. 받은 것들은 사소했는데 돌려줘야 하는 것들도 사소했죠. 이런 게 있어요. 낙타가 낙엽에 쓰러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낙타가 짐을 엄청나게 이고 가고 있어요. 근데 낙엽을 놓는다고 낙타가 쓰러지지 않죠. 근데 완전한 맥스 값일 때는 낙엽 한 장조차도 그 사람 무너지게 한다. 이거를 헬스하는 분들 잘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 RM이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가 100kg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처음에 1kg 들면은 그거 무게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 100kg가 진짜 내 원 RM이야. 101kg 해보세요. 그거 되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내가 눌린단 말이에요. 나를 누르는 무게가 1kg만 얹어졌을 뿐인데 나 어떻게 돼요? 어깨 부상당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어깨 부상당해가지고 2달째 지금 운동 못하고 있는데, 견쇄관절에 관절염이 생겼대요. 근데 하여튼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 선배가 주는 별것도 아닌 일에 내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받는다는 거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계약입니다.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받지만요, 결코 가볍게 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데도 지혜로운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보면은 무엇이든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배려든 돈이든 기회든 상대가 주겠다는 거에 손쉽게 응하지 않아요. 왜 주는지 모르면 받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받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계약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그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6가지 심리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 소개되는 게 바로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상호성 법칙에 따르면 사람은 받은 만큼 되갚아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작은 호의로라도 받는 순간 그거를 되돌려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인간 심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강력한 원칙이 된다는 거죠. 다트머스 대학교에서도 2024년,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유사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호의를 받으면요, 수혜자는 빚진 감정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보답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타적인 사람이야 라고 인식했을 경우와, 또 반대에 전략적 의도가 있을 거야, 이 2가지 케이스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인식하면요, 감사랑 의무감이 높아지게 되고,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부채감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순간부터 관계에서 뭐가 무너져요? 심리적인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래 일이었다면 내가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 20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수록 더 그렇죠. 스스로에게 약속을 세우고 지켜서 자신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수록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게 돼요. 근데 자신이 강한 사람은 받아도 내가 일의 부탁을 거절하는데 일밖에
원래 에너지를 소모 안 하는데 그게 받는다 그래도 뭐 1.5나 2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근데 약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1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부탁을 받을 때 10, 20까지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되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일수록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 있어요? 없잖아요. 누군가가 돈을 주거나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른 채 덥석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요, 상대는 갑질을 하는 준비가, 환경이 세팅이 되는 거예요. 뭔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깨닫습니다. 아, 이걸 받은 것 자체가 계약이었구나. 하지만 받고 나면 늦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진짜 아낌없이 주고 싶을 때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내가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빚은 돈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그리고 자존심에서도 발생하는 거죠. 돈이라는 건요, 단순한 거래 수단이 아니에요. 돈을 준다는 건 무언가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이죠.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유 없이 돈을 준다면 그건 단순한 선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돈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줬는데?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줬어 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이 뭔가를 이미 받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받는다고 하면 이 돈의 대가가 뭔지 분명하지 않다면, 이 사람이 이걸 왜 주는지를 내가 몰라요. 뭔가를 줄 때 왜 주는지를 몰라. 알면은 그 거래가 싼 거래인지 비싼 거래인지 알 수 있다.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의도가 있건 의도가 없건 내가 나중에 갚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에 각이 서지 않는다면, 그쵸?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었으면은, 아, 친한 사람한테 저런 것들을 PD가 부탁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몰랐어. 내가 그 점심을 먹는 거에 대가가 그 정도의 사이즈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덥석덥석 받는 거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비싼 거래인지 싼 거래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싸다고 생각한 거래가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정도는 받아도 되겠지,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근데 나중에 준 사람이 뭔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때 너한테 해줬잖아. 이 말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탁이었는데 점점 당연한 요구가 될 가능성도 있죠.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준 사람한테 있어요? 받은 사람한테 있어요? 준 사람한테 있다. 받았다는 사실이 관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왜 주는지 모르는 사람, 이런 거래가 왜 발생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흐름을 감지하지 못해요. 근데 주는 사람 정확히 알고 있죠. 내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게라도 영향력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회적 네트워킹과, 그러니까 사회관계, 인간관계, 그리고 성장의 기회를 위해서는 때때로 받는 게 필요합니다. 뭐 승진 기회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계약의 제한, 이런 거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게 명확하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조직이 나를 왜 승진시킬까, 그걸 거절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뭘 줘야 되는지 명확한 것은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등호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요즘에 승진을 거절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나는 회사에 그만큼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놀랍죠. 요즘에는 승진을 아예 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받는 것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랑 비슷한 맥락만 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빈곤 지역에 대한 기부를 시작을 했는데, YLC라고 월드비전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를 검색을 해봤어요. 빈곤 지역에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전적 지원, 금전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그 지역의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의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2018년 연구였는데. 그래서 그 월드비전에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런 경제적 자립, 독립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를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거를 하는데 저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거를 검색을 해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배운 거예요. 금전적
직접적 지원 자체를 받는 것은 자율성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의존성을 높인다. 그리고 그게 떠났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가 받을 때는 자율적 선택이 허용되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을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이 조직이, 아니면 이 사건이 나의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는 상대인가, 이거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죠. 상호 의존, 관계 중심적, 이런 사고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빛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문화일수록 영향력이 더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상호 관계가 중요한데 그것을 안 받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작은 호의라도 반복되면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도움처럼 보였던 게 어느 순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죠. 받는 순간에 결정권이 흔들리고 신중해야 할 선택을 쉽게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걸 노리던, 의도가 있건 의도가 없건 안 노리건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스스로를 못 지키는 상황이 오더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받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계약이고 관계에 새로운 정의가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왜 주는지 몰라, 대가의 크기를 몰라, 내가 줄 것이 얼만큼의 사이즈인지 몰라, 그러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가를 모르면 계약을 하면 안 되잖아요. 받는 건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인생이 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안 받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기버가 성공한다. 기버가 성공해요. 기버가 나를 깎지 않고 줄 수 있는 거는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나를 깎지 않고 줄 수 있는 거, 필요하다면 오히려 자신이 먼저 줍니다. 그래야 관계 주도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쉽게 받는 사람과 쉽게 사양하는 사람, 인생 방향이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관계들 어떻게 할 거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양을 정할 수 있어요. 얼만큼 받을지는 미지수야. 그죠? 얼만큼 받을지가 미지수란 말이에요. 주는 건 뭐예요? 확정이에요. 반대로 받는 건 확정이에요. 내가 얼만큼 줘야 되는지 미지수예요. 무엇을 미지수로 두는가예요. 무엇을 미지수로 두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거. 자신과의 약속. 두 번째 주는 거. 그럼 단순한 얘기죠. 단순한 얘기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미지수로 둘 것인가.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